네, 방금 소개받은 강신주라고 하고요. 그 새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새로 지금 오셨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그 4주 지난번 수업은 사실 이해의 문제보다 의지의 문제 때문에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별거 아니다라는 사유재산도 좀 우리 다뤄보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거를 이제 강의를 전체 기획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를 미리 염두에 두는데, 지난번 4주 강의는 아주 부드럽게 갔지만 사실 그 굉장히 편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8주를 하기 위한 사실 정서적 준비였다라고 보는데, 여기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일단 들고요. 마르크스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발터 베냐민 이제 3주 4주째 되면 아마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서적 저항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1부를 다 들으신 분들은 발터 베냐민은 굉장히 편하게 넘어갈 거고, 1, 2, 3, 4를 안 들으신 분들은 발터 베냐민 부분에서 굉장히 뭐 어쨌든 자괴감도 좀 느껴질 수 있고, 좀 강한 사람이니까 저희가 뭐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3주 4주가 저희한테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2부가 사실 뭐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떠드는 이유는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시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뭐 몫이고, 그래서 아마 끝나고 나면은 8주가 다 마치고 나면 좀 외롭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가가 거의 없구나라는 통찰에 이를 거고, 우리 사회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오만 가지 갑갑한 생각들이. 왜냐하면 이 강의를 사실은 시작했었던 기본적인 동기도 사실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이클 샌들 책 같은 그런 책들에 가지고 진보 세력들이 그걸 칭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진보적일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 사람인가? 저는 후자 쪽으로 좀 보였다고요, 많이요. 그래서 베냐민도 떠오르고 하면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것도 매번 그렇지만 저는 강의를 한 거를 책으로 항상 묶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집필하는 시간이 뭐 이렇게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경우가 없고,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아마 한 내년 한 초반 그쯤에 아마 두툼하게 아마 묶일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제가 해야 될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강의를 요약을. 그리고 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약간 우울증, 명절을 보내서 생긴 우울증 같은 그런 우울증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미리 또 얘기를 해두면요, 그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1960년에 4.19 기억나시죠? 4.19 정신을 그러니까 4.19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4.19가 끊어진 다음에 우리 지성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잽싸게 4.19를 미봉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짓거리들 했어요. 미국의 담론이라든가 진보적인 담론이라든가 5만 가지 것들이 들어왔다고요. 프랑스의 철학까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렸었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헛갈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거를 막 고치고 막 수선을 해야 되는데 고칠 시간도 없이 막 나이키 신발 같은 게 막 들어온 꼴이 비슷하죠.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제가 인문학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안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김수영 씨 그냥 장난으로 달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김수영이 상당히 같다, 그 기본 정신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신동엽 시인을 가급적 김수영과 신동엽을 해서 1960년대 우리 정신, 민주주의를 원했었던 그 정신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있느냐. 어쩌면 결론은 다 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김수영 시인의 시집을 넘겨보다 보면 1960년대 우리 힘으로 사유를 끌어갔었거든요, 지식인들이. 그 당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60년대, 70년대 우리 선생들이 지었던 글들이 전 더 좋아요. 지금의 뭐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들보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을 품고 있거든요. 뭐 어떤 아주 화려한 막 최신 유행의 담론은 아닐지라도
바닥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라온 그런 담론이었기 때문에 요새 와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렇게 수입된 최근 철학 같은 경우 저도 계속 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 글들이 저한테는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제대로 진짜 본 게 있구나라는 느낌. 그래서 의도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을 8주 동안 해서 일단은 어떤 그 안목을 일단은 딱 기르시는 거 하나, 또 하나가 8주 끝나고 나서 김수영이라든가 신동엽 시집 정도 하나, 그 정도만 읽는 감수성만 가지고도 있어도 제가 봤었을 때는 웬만한 서구 담론이 막 밀려 들어와도 제가 봤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이게 주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중한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매번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8주니까 8개의 시는 한번 음미를 해볼 거고, 그리고 강의 끝날 때쯤 돼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얘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뭐 그 책 같은 거 쓸 때도 그렇지만 시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으니까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시인들은 완전히 후퇴다, 태보고 이거는 시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컸고 정직했고 그랬었던 사람들,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문학의 위기를 정면으로, 정치서부터 모든 거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96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붕괴됐던 그 3, 4년간의 그 공간이 우리한테 모든 가능성일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여기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을 공부하는 거, 이제 해방전후사 뭐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렇죠? 그 이제 좌우익들이 우리 막 극명하게 났었을 때 있죠. 사회 변혁 세력과 보수하는 군부 독재 세력이 맞섰을 때 해방 그 전후사의 그거를 어떤 역사로 규정할 거냐라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해방 전후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에 좀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 1960년대 때의 그 정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 예,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분도 울적하니까 일단 시나 하나 읊으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읽으실 때는 제가 읽지 않고 한 분이 읽으실 거예요. 다른 분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중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시는 내가 읽어야 된다.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분들이 저 쉬는 시간 비슷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여기 돌아다니는 마이크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해도 되고. 한번 읽고.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이라는 유명한 시예요. 이걸 한번 읽고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볼게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멋있는 시죠, 그렇죠? 어떠세요? 간만에 읽어보셨죠? 김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시고, 처음 보시는 분, 자, 저기 처음이요? 처음 보세요? 이 시 어떠세요? 서정을 건드리나요? 서정을 건드리세요? 정치적인 분이시다. 그렇죠? 이런 시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내면화됐는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드는 게 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라는 거나 인문학의 정신 중에 제가 일부에서 강조드렸지만 정직함이거든요. 가장 정직하게 나와 사랑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도 볼 수도 있고 억압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소중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제 사실 김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불편한 시예요. 뭐 여기 뭐 피의 냄새, 피 싫은데 왜 고독하지? 뭐 이런 거. 더더군다나 요새 논의는 뭐예요? 뭐 다중과 뭐 연대를 해가지고 무슨 혁명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왜 고독해야 되지? 뭐지?
뭐 5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드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진행되고 오늘 이제 마르크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이 왜 김수영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놀라운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하나의 시인 하나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봐야만 돼 하고 배웠던 대로 본 게 아니라 인간으로 있죠. 가장 맑은 인간으로 변화와 억압과 뭐를 본 거죠. 봐서 시를 하나 딱 쓴 거와 마르크스라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기존에 봤던 것과 다르게 본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본론은 혁명적인 책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책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막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이 나온 거죠. 마르크스가 만약에 보통 대학에 있는 교수처럼 옛날 선배들 거 가지고 이렇게 논문 쓰고 인용했다면 자본론 안 나와요. 어느 그 순간이 있었겠죠. 이건 아니다. 이 구조는 이런 것 같다라고 눈에 보였을 거고 자기가 봤던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알잖아요. 영국 도서관에서 딸이 굶어 죽는 거를 불사하고라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자본론을 치필해 나간다고요. 뭔가 본 게 있거든요. 김수영도 본 게 있는데 김수영은 이렇게 짧게 그냥 한 방에 확 보냈고 마르크스는 아주 길게 정직하다면 만약에 또 억압이 유사하다면 본 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의외로 이제 같게 느껴질 거다 그 생각은 들고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요 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은 마지막 부분이죠.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 하는이라는 요 한 단어 하나로 그냥 한 방의 이미지가 확, 이게 김수영이거든요. 그렇죠? 느낌이 확 오죠. 이거 보면 막 고민을 해봐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막 바꿔봤는데 이 표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이렇게 딱 끝났으면 뭔가가 이상하죠.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막 그려져요. 김수영이 요 다음 구절을 얼마나 퇴고를 했을까. 그 뉘앙스 하나 차이를 날려고 예, 혁명은 고독해야 된다.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다. 뭐 전반적인 테마는 아시죠? 제일 앞에 보면 저 새들이 나르는 걸 보면 자유롭네 그런 느낌인데 김수영은 뭐를 봤냐 하면 새들이 나르는 거 보셨죠? 새가 날 때 힘들어요. 날개짓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새를 볼 때 마치 공중부양해서 그냥 편안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새는 비상을 해야 돼요. 땀나는 일이죠. 막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고 정상에 올라가서 환희에 찼어도 그 안엔 엄청난 노고고 아마 그게 아마 피라는 거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예, 그런 거요.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우리 휴머니스트 출판사 편집자인데 저분이 저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썼던 비유 그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도 될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거. 네, 그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좋으셨나 봐요. 좋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중국집의 최고의 그 딜레마는 짜장과 짬뽕이에요. 여전히 거기서 자유로우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땐 짜장인데 옆에서 짬뽕 먹고 있었을 때 유혹 있죠. 그래서 뭐 짬짜면인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건 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제 우리와 같은 모임이었는데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명, 3명 여기 볶음밥 있고 아니다. 역시 랭킹 3위는 우동이죠. 우동이니까 우동 둘 볶음밥 둘. 자, 이걸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쓰냐 하면은
우리 이제 강의 전반적인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독재의 방법. 독재는 뭐예요? 독재는 짜장면 먹고 싶은 한 아이가 힘이 세요.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딱 이러지. 역시 오늘은 짜장면 아니야?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은 다 통일하는 거예요. 다행히 짜장면을 먹기로 선택한 그 사람은 성군의 칭호를 받아요. 4명의 지지를 반영하니까. 제일 더러운 군주는 볶음밥 한 명으로 하면 이건 진짜 이건 나쁜 군주죠. 네로 이런 애들. 네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세종대왕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칭송이 자자하죠. 물론 3명한테 성군이십니다. 짜장면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독재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했잖아요. 짜장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가 볶음밥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 게 이게 이제 성군이라고 칭호되는 거예요. 현명한 군주 있죠. 이거는 뭐냐면 폭군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기만적이죠.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똑같은 놈인데 세종대왕은 짜장면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은 그 군주가 볶음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몇 명이요? 4, 3, 2. 몇 명이죠? 9명이죠. 이게 열인가요? 이것까지 치면 이게 9이죠. 9이 이제 여기서는 9명이 이 볶음밥을 시키게 되면 9명은 자기가 원하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극복됐죠? 우리나라는 극복됐나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극복됐나요? 극복된 것 같죠?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게 유지돼요. 다른 세계에서는. 북한 같은 체제요. 북한 같은 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볶음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거기 볶음밥 나라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좀 높이 쓸걸. 여기 중요한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이거 써야 되는데. 그렇구나.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3은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결이에요. 다 제안을 했죠. 짜장면, 짬뽕, 우동, 볶음밥 이렇게 됐어요. 가반수 안 넘죠. 근데 어쨌든 통일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그냥 짜장면을 시키면 돼요. 우리는 노무현 정권서부터 이명박 정권 때까지 가반수 대통령 아니에요. 32%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저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2명만 저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지지하면 돼요. 그러면 전 대통령 돼요. 우린 다수결도 안 지켜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린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자랑해요.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32% 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무식한 경우는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허접한데, 우리 허접한 대의민주주의는 일단 많으면 돼요. 쪽수가. 타율이랑 비슷하죠. 2할 8푼 쳐도 2할 8푼 친 애가 제일 안타를 많이 쳤으면 걔가 타격왕 되는 거예요. 이게 허접한, 근사한 이렇게 붙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짜장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미지는 요 짜장 시켰던 성군의 이미지가 좀 오아래 빼죠. 근사는 뭐냐면 다수결로 해야 돼요. 가반수가 넘어야 돼요. 가반수 원칙을 지켜야 돼요. 방법은 뭐냐면 프랑스 같이 가는 거죠. 4-3인데 둘 다 가반수가 아니면 얘만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투표에. 그럼 이제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얘네들을 꼬셔야 되는 거죠.
짜장면 먹겠다는 애들은 우동하는 애들을 만나서 이제 만나는 거죠. 야, 너희 너무 흰 것만 먹어보지 않았니? 블랙 월 화이트 뭐 이런 거 모르니? 그래서 꼬셔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볶음밥도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투표를 해봤더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보면 이제 변수죠. 그러다가 나중에 됐는데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짜장은 노비에 실패했어요. 4명 그대로고 이게 6 된다고요. 이러면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이니까. 요거는 그냥 4시니까 가는 거. 이해되시죠? 어때요? 이게 대의민주주의거든요. 문제는 핵심은 자그마치 6명이나 자기가 먹던 걸 못 먹어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허구예요. 한 인간이 먹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상한 복잡한 메커니즘, 민가 하다가 그래, 우린 민주주의니까 먹어야 돼.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럴 때? 그냥 짬뽕 넷, 짜장 넷, 짬뽕 셋, 우동 둘, 볶음밥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느낌이 안 오세요? 중국집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 체제가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예요. 모든 독재자들이나 모든 무언가를 통제하고 질서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집 주인으로 상징되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한테 눈치를 봐요? 그냥 시키면 되지.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중에 유일하게 이제 아까 남았던 건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다 먹자. 시끄럽죠? 그 짜장면 배달통이 섞여질 수도 있어요. 짬뽕 국물도 흐르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요. 냄새도 막 오만 가지 나죠. 독재의 욕구를 가진 짜장면을 먹겠다라는 욕구를 가진 사람한테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짬뽕의 냄새는. 뭔지 알죠? 아, 순수한 짜장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막 오만 가지 막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복적.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정치 체제는 세 가지, 아니, 요거까지 따지면 한 4가지, 전체적으로 3가지예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에 속으시면 안 돼요.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몇 번의 참여를 하게 만든 다음에 너희도 투표를 했지 않니? 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부르주아들이 실제적으로 자본가 계급들이 역사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익이 항상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 있죠. 다이렉트죠. 다이렉트요. 이거. 정치의 마지막 이념은 이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것까지 민주주의라고 봤을 때는 이 독재와 라이벌 관계를 두면 민주주의로 보여요. 그나마. 이거를 민주주의로 포섭을 시킬 건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는 심각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반전 보이죠? 4, 6. 이 6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꾼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역량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우동하는 애들 설득시키고 뭔지 아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그 작업들은 뭐냐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 제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요. 정치는 의외로 단순해요. 의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계예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자들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30% 대통령을 뽑아놓고선 그게 어떻게 대표성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프랑스는 지랄을 하는 거야, 50% 넘기려고. 그래야 애가 무력을 가지고서 시위하는 애들이 소수라고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0%인데. 30여 %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밤에 모여서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린 그나마 요거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철학자고 철학은 원칙적이니까 인문적으로 본다면 이걸로 가야 돼요.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시켜서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국집 주인밖에 없어요. 왜 걔 눈치를 봐요? 그냥 시키면 되지. 물론 이 안에서 중국집 요리 그 주인의 입장을 반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음식이 분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먹어야 된다. 이런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게 또 속죠. 맞아, 그런 것 같다. 아무래도 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동과 볶음밥을 포기하죠, 일종의. 그래서 요거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독재에 대한 이야기, 성군의 이미지에 조심해야 돼요. 성군의 이미지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군주 때문에 가끔가다 군주제가 좋았던 거 아닌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되게 다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군주만 됐으면 계속 짜장을 먹을 텐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좀 혼동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민감한 나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경계예요. 직접민주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됐는데 빠지죠. 여자는 일단은 빠져요. 여자는 뭐냐면요. 여자는 여자 옆에 개 소가 있기 때문에 빠져요. 조선조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조선조 시대 때 삼족을 멸할 때 여자는 안 죽여요. 짐승이니까. 삼족을 멸했다 해도 그 집에 있는 개를 왜 죽여요? 소나 돼지를.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죠. 이렇게. 남자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우동, 볶음밥 이런 거 없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직접 민주주의의 외관을 갖췄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국가 명칭에 보면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걔네들은 이렇게 당증 들잖아요. 100%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실시된 적이 없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한 번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정치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 상태예요. 짜장면을 먹을 사람은 짜장면을 먹고, 짬뽕을 먹을 사람은 짬뽕을 먹고, 우동을 먹을 사람은 우동을 먹고, 볶음밥을 먹을 사람은 볶음밥을 먹는 사회예요. 그리고 이 느낌에서 오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어떤 건가? 시끄럽고 복잡한 냄새로 뒤섞일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깔끔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실시하면 안 돼요. 어쨌든 통일을 시키는 게 나아요. 짜장으로 쫙! 짬뽕으로 쫙! 우동으로 쫙! 그 욕구가 여러분들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는데 음식 시켰을 때 음식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죠. 뭐라고? 짜장 둘 그러면 셋이에요. 그러면 셋이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막 욕구가 들죠. 확. 그러고도 싶죠. 아주 막 다 듣고 막 우동 먹을래, 볶음밥 먹을래, 온 가족이 그러면은 어머니가 한마디로 보낼 수 있잖아요. 다 듣고 응 알았어. 여기요 짜장 5이랑 짬뽕 5이요. 그냥 그래버리면 돼요. 그럼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편해요. 내가 편하죠.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은 억압받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그 힘이에요.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그런 사회 아니에요. 개판이에요. 그 개판을 어떻게 견딜 거냐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시끄러운 걸 어떻게 견딜 거냐. 어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이 조용해요. 어느 집이 조용해요. 가정이 화목해요. 그 반대 옆집은 매일 싸워요. 가만히 보면은 부부도 싸우고 딸이랑 어머니도 싸우고 아들이랑 아버지랑 싸워요. 계속 개판이에요. 그 개판인 집이 민주주의예요. 그 조용한 집은 무슨 집안인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피력 안 하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요. 아버지는 바하 듣고 싶은데 부인은 뭐예요? 모차르트 듣고 싶을 때 모차르트 들을래! 이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부인이 모차르트 듣기를 포기하면 그 집은 조용히 바하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매력은 뭐냐면 아까 보면 그 콩가루 집안 기억나죠? 예, 뭐 아래 위가 없는 집안이죠. 막 난리죠. 막 매일 싸고 죽이려 살리려 야 이 새끼야 막 오망을 깨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집이 나중에 이혼하는 커플이 나올 것 같아요. 부부가.
안 나와요. 자기 욕망이 어쨌든 부딪히고 해소가 되고 있는데 조용한 집에서 이혼되죠. 아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부인이 탈출하는 거죠. 나 모차르트 들을래. 10년 만에 갑자기 남편한테 그런 거죠. 나 이 새끼야 진짜 싫었어 봐. 이러고 지금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독재 체제가 처음엔 조용히 가요. 이렇게 잘. 그다가 갑자기 붕괴되죠. 참았다가 난 모차르트인데 여기서도 붕괴가 돼요. 계속 짜장을 시켜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딱 얘기하죠. 나 볶음밥 좀 먹자. 이럴 때 이제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동 아이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볶음밥도 나오는데 나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조용하지 않은 거, 시끄러운 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뭘 욕망하는지 아는 거. 그래서 때때로는 음식이 불어서 오더라도 그거를 먹는 거. 어머니는 이래야 되는 거죠. 아 잠깐 내가 착각했네. 너는 뭐라고 그랬지? 이걸 되물어보는 거 귀찮지만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일단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거. 그 민주주의가 되려면 애들의 역할도 크죠. 애들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잘도 그러겠다 이렇게 들고 나와야 돼요. 너 외고 가 그러면 내가 외국 사람이야? 뭐 이러는 아이 있죠. 그런 아이가 나오면 그 집안은 좋은 집안인 거예요. 모양이. 어느 사회를 갔었을 때 여행 다니면 알잖아요. 저 싱가포르 짜증나거든요. 거기 저 담배 잘못 피면 때리잖아요, 엉덩이. 그 담배도 못 피게 하는 더러운 나라예요.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싱가포르가 좋아 보여요? 쓰레기 많고 휴지 많고 그런 데가 좋은데요. 어쩌면은. 주변에서 아이들이 막 동대문 밀리오네 같은 데 보면 힙합 춤추는 아이들 여름에 나오죠. 오토바이 타는 아이들 나오죠. 짜증나죠. 제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쟤네들을 다 삼천격대로 보내야 돼. 시끄러 죽겠어. 걔네들을 내버려 둘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민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저걸 하고 싶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민주주의는 그래서 살만한 사회죠. 그래서 살만한 사회라는 거 아시겠죠? 살만하죠. 개판인데. 드라마틱하죠.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만 듣고 싶었던 부인이 어느 날 바하 들으려고 그럴 때 남편이 그날따라 또 모차르트를 듣겠다고 그랬을 때 싸움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드라마틱해요. 자기의 욕망을 피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이게 우리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고,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작은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거든요. 작은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분들의 이렇게 의사 일정 구조나 그 체계를 보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하죠? 독재가 왜 나쁘죠?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은 자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행인 게 짜장면을 좋아하는 그 선배가 우리 조직에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그죠? 무슨 소린지 알죠? 분명히 이 군주는 오래 가요. 3명이 수비를 해주거든요. 얘는 오래 못 가요. 볶음밥. 그쵸? 얘는 못 가는 거 알죠? 우동은 가죠. 1명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짬뽕은 2명이 지원을 해줘요. 얘가 왜 빨리 실각하는지 아시겠죠? 얘 힘들죠. 굉장히 힘들겠죠. 요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근사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허구, 원래 욕망들이 왜곡돼 나가고, 이해되시죠? 왜곡되잖아요. 우동 볶음밥은 이미 날라갔고 여기 짬뽕에 저기 편입된 이 6명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아무래도 짬뽕인 것 같아. 이렇게 변절을 해버리는 거야. 지도 모르게. 물론 알죠. 나중에 짬뽕이 왔을 때 잘못했다. 볶음밥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쇼를 하고. 예전에도 우리 예전에 정몽준이랑 막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마지막 기억나죠? 그때 대통령 볼 때 드라마틱하게. 그럼 완전히 드라마였어요. 그렇죠? 시크릿 가든이었죠, 뭐. 온 국민.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막 반전되고 막 그러고 우리 문성근 씨가 막 얘기하고 너무 재밌죠, 막. 드라마틱했어요, 진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드라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짬뽕을 먹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든 간에. 헷갈려져요, 나중에는. 이 짬뽕 먹겠다는 한 사람이 울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얼마나 많니? 나 얼마나 많니? 내가 나이가 나 얼마 뒤에 여기 떠나거든. 나 오늘 짬뽕 좀 먹자. 우동과 볶음밥이 우유죠 같이. 저렇게까지면 이게 정치가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사라져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는. 그래서 막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볶음밥 먹겠다는 아이를 후려가지고 짬뽕으로 가게 하는 이거. 그런데 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가 또 말도 못하게 하는 이 교묘한 전략들. 이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그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부터 5만 가지 쇼를 하죠, 막. 라이벌 구도 만들고 막 쇼하고 전당대회하고 아시죠, 막. 5만 가지. 그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후리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겠죠. 짬뽕이 배달 왔을 때. 이게 뭐지? 근데 말은 못해요. 내가 짬뽕을 지지했거든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지?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직접민주주의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바로 우리 정치에 대입시키면 대입이 되는데 대입이 됐다라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하죠. 이게 슬프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되다니. 그게 정치가 가진 허접함들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8주 동안 직접 민주주의요. 볶음밥은 볶음밥 먹고 우동은 우동 먹고 짬뽕은 짬뽕 먹고 짜장은 짜장 먹을 수 있는 그 사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특히 여러분이 볶음밥을 먹고 싶을 때 민주주의는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지 않아요. 대라는 관념 없어요. 그런 관념. 작은 소들의 공명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아시겠죠? 볶음밥 먹고 우동 먹고 짬뽕 먹으면서 공명하는 그 사회예요. 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의 문제가 어쩌면. 체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선거가 오면 이런 사람들이 짬뽕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이 짜장 먹은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접근할 거예요. 짜장의 그 5만 가지 얘기를 막 하겠죠. 뭐. 짜장의 이 검은색을 봐봐. 어느 여배우의 눈빛 같지 않니? 뭐 이런 5만 가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길을 이렇게 딱 잘 담아야 되죠. 내가 뭘 원하는가. 또 이렇게도 되물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기라도 하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외쳐본 적이 있는가. 다 교육받은 대로. 다 TV나 이런 거 보는 대로. 선배가 떠드는 대로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떠들고 왔지 않는가. 이미 외국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뭘 원해요? 뭘 원한다 그러면 말 잘하는 선배들이 막 괴롭히죠. 네가 어떻게 지성인으로서 볶음밥을 원할 수 있니? 막 이런 말빨 세잖아요. 막 하면은. 기억나시죠? 대학교 1, 2학년 때 선배들한테 희롱당했던 거. 직감적으로 저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그쵸? 민주주의랑 별로 뭐 무관한 거죠. 요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해요. 뭔가 어떤 사람이 복잡하게 막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다. 의외로 단순해요. 진실은. 그래서 진실은 발견되기가 또 힘들어요. 복잡한 이론이나 뭐 정치 철학이나 막 5만 가지 이야기들은 좀 복잡하다. 근데 뭔가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되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의심하면서 읽으면 돼요. 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설득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8주 동안 진행돼 나가야 될 거. 저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직접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진 않아요. 인류가 지성인들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인문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계속 외쳤는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지금은 이념 정도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정치를 꿈꾼다라고 그러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8주 강의를 지속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거든요. 진보적이었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 속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은 공유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를 볼 때도 스탈린주의와 막스가 왜 다른지, 공산당 몇 명이 모든 인민들과 역사의 흐름을 장악해서 끌고 간다라는 그 생각이 요거에 거의 가깝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인문학자였는지, 인문 정신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직접민주주의거든요. 직접민주주의. 딱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거 못 먹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애정이요. 억압이 별건가요? 이게 억압 아니에요? 볶음밥도 못 먹는 더러운 조직이죠. 볶음밥 먹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뭐 평상시에 설득을 해야 되겠죠. 뭐 짜장면 먹는 애도 볶음밥 한 번만 먹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결론은 났죠. 결론은 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는 거를 어떻게 끝까지 관철시킬 것인가. 직접민주주의요. 마르크스, 베냐민, 이제 기 드보르, 랑시에르까지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이념들을 보실 거예요. 이들의 담론들이 복잡해져 있는 이유는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려고 그러는데 직접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이론들 있죠. 그 이론들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냥 까먹지 마셔야 돼요. 이거라고요, 이거. 머릿속엔 이게 있는데 이걸 공격하니까 저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접했었을 때는 또 이거 다르죠. 베냐민이 접했을 때 지점은 또 다르고 드보르라는 사람이 접했을 때가 또 다르고 랑쉐르가 접했을 때가 또 다르고 50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 또 저거는 불가능하다, 저걸 공격하는 5만 가지 담론이 나오면 또 다른 책이 쓰여질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똑같아요. 인간이요. 억압되지 않은 인간. 억압되지 않은 인간이요. 억압되는 사람이 없는 그것에 대한 꿈 하나.